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제시한 3.1%에서 상향 조정한 건데요. 반면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낮춘 2.5%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향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OECD가 분석한 2025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빅컷 여파로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추값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판다는 곳에서는 금방 배추가 동나버린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에서 배추 좀 할인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현재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어제자 기준으로 보니까 9,300원대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을 좀 해서 한 6,000원에서 7,000원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이제 보면 오전 중에 다 배추 물량이 다 팔려 나간다고 하고요. 네. 뭐 일부 점포에서는 더 치열합니다. 개장 전부터 기다렸다가 이른바 요즘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문 열면 이제 곧바로 달려가서 배추부터 사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모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1인당 살 수 있는 배추 양을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 포기 뭐 세 포기 이런 식으로 네,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배추값이 뭐 워낙 비싸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또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추가 비싸더라도 사긴 사야 되니까 좀 싸게 파는 곳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바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감 물가가 계속 비싸다고 느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배추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폭염으로 작황이 워낙 나빠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폭염과 인플레이션 합성어 히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배추값의 기현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 포장김치도 품절 대란이라면서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 2시쯤에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 봤어요. 진짜 대란인가. 포장김치 딱 검색해봤더니 진짜 품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이런 거는 수량이 남아있는데 네. 썰은 배추김치, 포기 배추김치 이거는 다 품절 상태였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국내 포장김치 지금 절반 이상은 딱 대형 업체 두 곳에서 지금 다 판매를 하는데 지난달 배추김치 매출만 다 두 자릿수 올랐다고 하고요. 배추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김치를 담궈 먹는 대신에 포장김치를 사려는 수요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요. 이런 배추김치 품귀 현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치 업체들도 비상인 게 배추 수확량이 감소해서 김치를 담글 배추를 확보하는데도 되게 업체들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해요. 네. 일단은 내일 중국산 배추가 16톤 초도 물량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업체들한테 먼저 공급이 되면 일단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도 일시적인 게 중국도 지금 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강원도나 충북 등지에서 다음 달부터 이제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가 돼야 지금의 이런 비상 상황이 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올해도 정부 재정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했어요. 정부가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 337조 7천억 원입니다. 작년 말에 세웠던 올해 세입 예산이 367조 3천억 원이었으니까
국세 수입이 이 세입 예산보다 29조 6천억 원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겁니다. 30조 원 가까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라는 뜻이고요.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발생했었죠. 56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니까 2년 연속 지금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법인세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손실을 본 곳이 많이 있어서 올해 법인세 결손만 14조 5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예. 전체 결손 금액의 절반을 그러네요. 지금 법인세 부족 네.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천억 원 덜 거칠 것으로 추정됐고 올해 아시겠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도 계속해서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걷어지는 에너지 환경세 이것도 4조 1천억 원 정도 지금 결손이 전망되고요. 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 3천억 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다면 이제 그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거리예요. 네.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방안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채 발행을 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경 등을 통한 세입 추경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대신 그럼 어떤 방안을 내놨냐. 각종 정부 기금 등에서 여유 재원 활용하겠다. 그리고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금 조정하겠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것, 불용이라고 하죠. 이 불용 같은 것들로 부족분을 좀 메운다는 방침인데 과연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일각에서는 정부로서도 지금 30조 원 결손을 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안 하겠다라는 거면 결국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경영권 분쟁 겪고 있는 고려아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고려아연에 대한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이 네. 오늘 그 매수 가격을 높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을 높였어요. 지난 13일부터 주식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고 최초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은 이제 한 주당 고려아연 주식 한 주당 66만 원. 네. 이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302만 주 지분율로는 14.6%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주식시장 개장 전에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이 공개 매수 가격을 75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고려아연 주가가 공개 매수 선언 당시에 66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73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도 70만 원대에서 지금 주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제는 75만 원으로 높였기 때문에 네. 공개 매수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 네. 그리고 매수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디데이가 오늘이었던 거죠. 시장에서는 영풍과 MBK 측이 자금 부담이 커질 것을 감당해서라도 네. 공개 매수가를 올릴 것이 유력하다고 봤고 사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매수가를 올릴 움직임이 이미 감지가 됐어요. 네. 영풍이 그 이번 주식 공개 매수를 위해서 세운 특수 목적 회사에 3천억 원을 대여한다고 공시했거든요. 그 3천억 원의 네. 추가 자금을 통해서 이제 공개 매수가를 75만 원으로 높인 겁니다. 네. 그럼 총 2조 3천억 원의 그 투입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공개 매수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의 반격 카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렇죠. 이제 고려아연이나 최 회장 측이 할 수 있는 게 대항 공개 매수로 맞대응을 할 수 이 카드가 남은 겁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시장에서 예상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은 있어요. 네. 일단은 영풍과 MBK가 공개 매수가를 올렸으니까 네. 아마 머지않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3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부 고려아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2천억 원의 기업어음 발행했거든요. 네. 또 내일 추가 발행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억 원 조달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쩐의 전쟁이 지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고려아연과 최 회장 측도 이런 대항 공개 매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최 회장 측이 얼마나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들을 확보했을지가
관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는 최 회장 측의 우호 세력이라고 분류되는 곳이 지금 고려아연의 주주사이기도 한 한화나 LG나 현대차 같은 이런 주주사들이고 대기업이고 자금 여력도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이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게 너무 고려아연 주가가 높아졌어요. 네. 오늘 종가가 71만 3천 원이더라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71만 원대까지 올랐군요. 네. 그러면 이 주식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 보통은 다시 주가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비싸진 상황에서 이들이 만약에 최 회장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된다면 나중에 그게 또 문제되죠. 그렇죠. 배임이 될 소지도 분명히 있고 네. MBK 측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금 경고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고려한 계열사가 나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좀 가능성이 낮은 게 최씨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중에서 영풍정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MBK 측이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네.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 뭐가 있겠냐라는 건데 뭐 시장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나 일본 소프트뱅크 뭐 협력 관계에 있는 일본 그 스미토모 상사 이런 곳들이 꼽히는데 네.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배임 우려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서 나서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양측의 법정 공방도 치열한 거죠. 네. 네. 지금 양측이 주요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배임을 이유로 지금 다 맞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고요. 네. 또 있습니다. 지금 본안 소송 말고도 가처분 판결도 줄줄이 나오는데 이것도 네.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가처분이었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게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게 네. 내일이죠. 해당 가처분에 대해서 첫 신문 기일이 열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영풍 측이 최 회장과 특별 관계인이 해소되지 말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최 회장 측은 영풍 측과 특별 관계인이 해소됐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네. 영풍 측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 회장 측이 반격 카드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공개 대항 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수 관계인이면 공개 대항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개 대항 매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특수 관계인이 해소됐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법원이 명풍 측과 최 회장 측의 특별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면 그렇죠. 가처분에서 그러면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럼 최 회장 측은 대항 공개 매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이면 네. 쉽게 말해서 같은 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같은 편인데 무슨 공개 대항 매수를 할 수 있겠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자본시장법상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있을지 말지를 판가름할 수 있고 또 하나 네. 중요한 거는 그 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회계장부 열람을 해달라고 또 가처분 신청을 네, 제기했어요. 그게 추석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추석 전에 했거든요. 네. 이것도 나중에 지금 배임 이런 것들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잖아요. 회계장부 열람을 해서 혹시 배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잡아낼 경우에는 양측이 네. 또 이걸 가지고 또 맞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OECD가 그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 전망치를 4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는데요. 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년 경제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매년 이 경제 전망서를 발표하고 계시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한 이때쯤 늘 발간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를 봤어요. 네. 영어로 된 건데 다 읽어보지 못했고 네. 제목이 Turning the Corner. 예. 그러니까
코너를 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제를 남겼습니다. 이 부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한 가지는 이 사이클을 타는데 코너를 도는 구간에서 보통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아슬아슬한 구간, 네. 고비에 해당됩니다. 다만 그 코너를 지나고 나면 어떻다는 거죠? 이제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직선 구간은 좀 쉽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너 상황에 덜고 있는 구간이니까 아슬아슬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잘 이겨만 내면 이제 직선 도로가 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 리스크도 있지만 네. 이것만 잘 돌면 기회가 많다. 네. 이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서머리 나온 거를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과 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좀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경제를 예. 그래도 1%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뭐 엔캐리 청산 때문에 주가 대대적으로 조정되는 거 아니야? 예, 과잉 공포감을 좀 갖고 계신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네. 종전 전망치 3.1%에서 네. 예, 3.1에서 3.2%로 올려잡을 만큼 네. 종전에 5월에 봤었던 것보다 네. 최근 약 3개월 정도 이후 지난 지금의 생각보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네. 물가 전망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오히려 하향 조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물가가 빨리 잡히니까 네.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게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다 보니까 네. 세계 경제가 그래도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네. 그 0.1% 포인트 낮춰 잡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세계 경제를 올해를 올려잡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오히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로 전망했는데 종전에 5월에 전망했을 때는 2.6%였거든요. 네. 이렇게 낮춰 잡는 것처럼 한국 경제에 몇몇 약한 고리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출 중심으로 우리 24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내수 경제는 뚜렷한 회복이 없습니다. 지금 네. 내수 침체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수출 경기마저 좀 정점을 찍고 꺾이면 그러면 우리의 경기 회복도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반영한 전망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OECD는 매년 2번 경제 전망을 크게 내고 네. 그 사이에 또 2번 중간 경제 전망을 내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 두 번의 풀 페이퍼를 내고 예. 이렇게 수정 조정한 네. 최근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지난 경과를 보고 네. 실적치를 좀 넣은 다음에 전망치를 네. 수정하는 예.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대한 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내년 경제도 사실은 저는 제 25년 경제전망 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마치 항복점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이 항복점이라는 표현이 우리 원래 항복한다.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네, 굉장히 네.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볼펜 있잖아요. 네. 볼펜을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부러지겠죠. 제가 힘이 약해서 예. 근데 힘을 빼면 다시 제자리로 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탄성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럼 이게 힘을 더 많이 주면 네. 부러져서 원래를 못 돌아가는 못 돌아가죠. 거. 그거를 항복 그 포인트라고 지점을 하더라고요. 항복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활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도 쓰나요?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 제가 그러셨군요. 물리를 뭐 잘 알겠습니까? 예, 했더니 맞습니다. 항복점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예, 있습니다. 인용을 해서 마치 쓰셨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처럼 2020년부터 24년 동안 네. 한 5년 동안 팬데믹, 러우 전쟁, 뭐 그밖에 뭐 대대적인 고물가, 초인플레이션, 또 그걸 잡기 위한 고금리, 네.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우당탕탕 적용될 만큼 네. 항복점에 이르는 만큼의 힘이 작용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였거든요. 네. 매년 세계 GDP가 3.7%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이제는 힘이 작용한 이후 세계 경제는 아예 3.2나 3.1% 수준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OECD도
같은 전망을 지금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부러뜨리고 나니까 이제 네. 원래 볼펜 모양으로 못 돌아간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전의 상태로 못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라고 네. 설명할 수 그런데 있겠습니다. 제가 그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OECD 보고서에서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항복점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네. 그럼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일단 그 OECD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OECD도 같은 뷰를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2%인데 네. 내년 성장률도 3.1%다. 혹은 3.2%다. 이 시나리오를 몇 개 제시했습니다. 네, 네. 몇 개 시나리오 중에 그런 흐름을 제시하고 있어요. OECD도 그렇지만 IMF나 월드뱅크나 BIS도 전망치를 보면 작년 성장률 전망치나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나 네. 또 내년 전망치까지 네. 3.12%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흐름으로 네. 그러니까 L자형 경기 둔화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는 못 돌아가는 거군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평년 성장률이 3.7%에서 이제 2025년부터는 3.12% 수준으로 이제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OECD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글로벌 경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L자형 낮은 단계 성장률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그렇습니다. OECD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한국 경제도 아. 마찬가지인데요. 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7%였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와 이 5년 동안의 충격이 작용한 이래로 25년, 26년은 그냥 한 2% 초반대로 내려오는 대략 2.2%로 OECD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올해 뭐 미국 경제도 안 좋고 막 그래서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5월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약간 안심을 했는데 네, 내년이래봐야 불과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생각하면 다시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이 상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네. 뭔가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제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매년 이제 경제 전망서 출간해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책 그 좀 볼까 피벗의 시대 예, 2025년 경제 전망 이렇게 맞습니다. 아, 네. 그 파란색은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근데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네. 실물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네. 아직 주식 시장이나 혹은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본 자산 시장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는 국면인데 네. 굉장히 재밌게도 자본 시장, 자산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상승 압력들이 많아요. 네. 이런 현상을 예.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네. 뭐 등장한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아, 월스트리트 월가와 네, 또 메인스트리트면 실물 경제. 실물 경제 사이에 갭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계속 공공행진하는데 네. 실물 경제, 골목 상권은 여전히 너무 어렵다. 네. 그 갭이 벌어진다. 그래서 실물 경제의 흐름은 그렇지만 이제 실물 경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네. 낮은 금리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서 유동성이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요. 네. 그럼 일부 실물 경제 회복으로도 물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네.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 더 많은 물방울이 좀 떨어지는 국면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금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피벗의 시대라고 책에 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피벗이라는 게 원래 이제 확 전환되는 걸 피벗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막 가다가 한번 확 돌 때 이게 원래 네. 피벗인데 거기서 유래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럼 통화 정책이라든 어떤 정책의 전환이 있으면 네. 그 정책의 전환은 일단 금리 상승에서 이제 인하로 돌아서는 걸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였죠. 예. 그게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조금 네. 더 설명해 주시나요? 일단 네. 미국이 뭐 얼마 전에 네. 빅컷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쩌면 피벗의 시대의 포문을 여는 격이라고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해 오다가 네.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인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를 우리는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 정책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죠. 네. 경기 부양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피벗의 시대고요. 피벗의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이제 금리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매력 있을까요? 매력이 없을까요? 없어지죠.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돈을 점점 빼기 빼서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까? 빼서 상대적으로 시장으로 옮겨 놓는 거죠. 네. 그게 그 옮겨가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네.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어려울 텐데 네.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는 다른 흐름이 펼쳐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자본이나 자산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유리하죠. 그런 자본 자체 축적이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 실물 경제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어렵고 이런 걸 곧 감내해야 되는 계층한테는 더 힘들어서 네. 양극화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벗의 시대에 나타날 그 특징들, 네. 경제적 위험 요소, 기회 요소를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꼭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업의 그러니까 경제 주체 3대 주체들이 네. 가계 기업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네. 피벗의 시대에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갈 때 OECD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한국 정부도 네. 세계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에 맞게 적절한 스탠스로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야 된다. 한국 중앙은행도 네. 역시 한국은행도 피벗을 하긴 해야 된다. 네. 그러나 그 적절한 시점과 네.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고민을 물가 안정 여부를 판단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기업들도 네. 이제 그러면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진출이라든가 네. 중국 경기가 더 둔화되고 미국 경기도 25년 되면 둔화되죠. 네. 그러나 굉장히 재밌게도 인도 경제는 올해도 성장률을 올려잡고 가장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인도는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요. 심지어. 네. 그만큼 인도와 같은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에게는. 네. 가계도 역시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고 적절히 여러분들도 저축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따라서 돈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걸 소위 말하는 재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지나고 상승폭을 좀 반납했던 부동산 시장.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빅컷을 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요. 앞서 뉴스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그 동향 좀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추석 지나고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0.23%에서 서울 주간 변동률이 0.16%까지 내려왔고요. 미국이 비컷했기 때문에 심리 효과가 얼마나 이제 반영이 됐느냐. 그래서 네. 다시 또 반등 상승 폭이 커졌느냐. 미국이 기준금리 내린 게 한국은행은 아니잖아. 좀 더 상승폭이 축소가 됐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0.12%로 내려왔습니다.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죠. 2주 전만 하더라도 0.23%인데 0.12%면 거의
2주 만에 0.11%나 상승분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네. 상승 속도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다. 0.12% 정도면 거의 한 80km 차로 따지면 한 130km 달리다가 80km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속도가 좀 둔화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네. 전이 0.15%였는데 0.11 지난주가 0.11이었고요. 이번 주 0.09%로 내려왔기 조금 상승세가 때문에 주춤해지고 있네요. 예,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뭐 지방은 큰 변화는 없고요. 네. 마이너스 0.01%니까 큰 변동률이 없는데 수도권 지역이 오를 때도 상승폭이 컸고요. 지금 네. 조정받을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행이라면 좀 다행이고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안도의 한숨을 좀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궁금한 건 하게 됩니다. 매매가도 그렇지만 전세는 어떻습니까? 전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같이 동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0.12%였고요. 추석 전이 0.17%였습니다. 이번 주는 0.1%니까 2주로 본다면 0.17%에서 0.1%로 0.07%포인트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수도권 지역도 0.17에서 0.12, 0.1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분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수자들이 좀 많이 관망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을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판단 유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건 이제 통계로 나온 거고요. 네네. 그 이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 네. 통계는 조금 시차가 있어서 잡히는 그렇죠. 거고요. 또 네네. 현장을 가보면 가장 그 온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가보셨더니. 제가 세 군데를 가봤는데요. 네. 이제 송파 쪽에 가봤고요. 인천 송도도 가봤고요. 아, 네. 경기도에서는 이제 광명시를 가봤습니다. 네. 골고루 제가 이제 서울, 경기 남부, 인천 이렇게 다녀왔는데 뭐 공통점으로 꼽자면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거래가 좀 한산하고요. 문의가 네.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실거래가 내용을 본다면 뭐 8월 또는 뭐 7월, 8월에 이제 신고가가 나온 지역들도 있고 네. 전고점 대비 90% 정도 회복된 지역들도 있는데 네. 매물이 얼마 나오는지 보니까요. 신고가 또는 전고점 대비 이제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 살짝 높게 호가를 좀 높여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집을 네. 파는 매도자들은 금리도 내려가고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니까 살짝 높여서 이제 팔리든 안 팔리든 좀 높여서 내놓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매수자들인데 8월까지만 하더라도 집주인이 올리는 호가를 따라서 계약을 해줬는데요. 네. 9월 넘었으면서 문의가 뚝 이게 떨어졌다라고 어느 합니다. 지역이 그랬어요? 송파도 그렇고요. 송파. 송도도 그렇고 아, 광명도 네. 그렇고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매수자들은 지금 다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서 13억 5천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집주인은 14억에 올리고 있고요. 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13억 정도면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정 지역만 이렇게 좀 차별이 되면 괜찮겠는데 뭐 송파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자들은 약간 좀 관망? 시장 분위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판단 유보를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한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장의 눈이 한은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할지. 네. 네. 일단 뭐 조금이라도 내리면 이게 집값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전문가로서 일단 내려야 되는데요. 하시는지요? 네. 10월 11월이 이제 10월 11일이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앞서서도 이제 상승률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0.12%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한국은행에서 10월 11일 금통위 때 0.25% 정도는 0.25%포인트 정도는 저는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이게 그렇게 상승분이 반납되지 않고 뭐 0.2%, 0.21% 정도였다면 아마 한국은행이 굉장히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좀 더 꺾이는 지표를 보고 11월에 인하하자라고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0.25% 정도면 사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하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다 예상을 했거든요. 0.25 정도는 뭐 당연히 하겠지라는 예상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크게 동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관점인데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기준금리를 내려서 물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내립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도 살려야 되고 PF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한국은행이 내리더라도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보면 대출금리는 그렇게 내리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창구 지도라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문턱을 막고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은행 창구에서 우리가 대출 받으러 갈 때 대출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희박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네. 0.5%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0.5는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라면 저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가 항상 미래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과거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우리나라 증시와 부동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요? 과거가 이제 너무 옛날로 가버리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2000년으로 딱 잘라가지고요. 2000년 이후에 미국이 이제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금리 기조를 바뀌는 게 세 네. 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가는 게 세 번이 있었는데요. 네. 2000년 초반에 이제 IT 버블 붕괴가 있었잖아요. 닷컴. 그렇죠. 닷컴. 네. 그때 미국이 6.5%에서 1%로 기준금리를 내렸거든요. 아. 내렸는데 한국 코스피 증시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고요. 증시 아파트, 서울 아파트 모두 다 상승이 기록했고요. 2007년, 2008년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네. 터졌죠. 그때 미국이 5.25%에서 0.25%로 네. 또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때는 코스피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네. 서울 아파트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0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보면 금리를 내려도 아마 한국 증시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보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려갔는데 그때는 코스피, 서울 아파트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번 중에 3번 다 올랐다. 네. 증시는 3번 중에 2번 올랐다고 정리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 위기는 아무래도 증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아무래도 않나 그랬겠죠. 싶은데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전세 가격 잠깐 짚어주셨잖아요. 동향. 네. 동향으로는 약간 이제 주춤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1년 정도 쭉 상승해 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전세가 오르면 그 월세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주춤하고 주춤한데 원래는 그렇죠. 지금은 월세도 또 거래량이 늘면서 월세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고통스러운 측면인데요. 사실은 좀 상대작용이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는 좀 주춤해줘야 되고요. 전세가 올라가면 또 월세가 좀 주춤해져서 선택의 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A가 아니면 B가 가고 B가 아니면 C가 가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은 매매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아파트 월세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원룸의 월세도 또 올라가는 게 사실 네.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학생들, 네. 학생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결국 또 부모님들이 돈을 내주게 되는데요. 평균 서울의 평균 월세 원룸 월세가 71만 원이거든요. 네. 원룸이면은 실평형이 10평 미만 아닙니까? 10평 안 보통? 되죠. 네. 10평 안 돼 한 7평, 6평 네. 정도 되는데 평균이 71만 원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원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다. 한 1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요. 강남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청년들 또 부담이 커지는데 월세 네.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사실 전세 사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전세 사기 역전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불안해서 그냥 빌라 나는 전세는 싫다. 그냥 네. 월세로 가겠다라는 돈 주는 건 수요들까지. 싫다. 네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통계를 보더라도 뭐 KB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월세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16까지 올라갔는데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로 월세 수치가 가장 높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단기간에 조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공급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장도 월세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라 말씀하셨는데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같은 이제 흔히 말하는 비아파트 시장이 네네. 좀 많이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최근 또 보니까 네. 빌라 물론 서울에 좀 한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빌라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기사를 보면 야 서울은 이제 빌라도 오르고 아파트도 오르고 다 올라가는구나. 빌라 시장은 정상화하는데 정부는 왜 자꾸 규제를 풀어주는 거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뭐 통계를 보면 좀 올라가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빌라, 다세대 가격 다 올랐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 서울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진짜로 이게 정상화가 된 거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확인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들, 빌라 공급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직은 힘들다. 그래서 신규 사업, 새로운 분양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체감하도록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서울에 지금 뭘 하냐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네, 네.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이제 빌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성수동에 예. 통 빌라 건물이 매매가 됐는데 건축하시는 분이 통으로 사서 사업을 네. 하려고 샀기 때문에 네. 수치적으로 총 거래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착시 현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빌라가 있어도 아파트 청약할 때 그게 네네. 이제 무주택자로 간주해 준다. 네네. 그런 게 있어서 또 혹시 또 그게 거래에 약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가격 기준을 좀 올려줬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네. 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뭐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평형을 좀 늘려서 잡아줬죠. 85제곱미터로 네. 늘려줬고요. 가격도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3억 원. 네. 공시가격 5억 원이면요. 한 7, 8억 정도 됩니다. 시세가. 그러니까 네. 어지간한 중형 빌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요. 청약할 때입니다. 우리 양도세라든지 세금 계산할 때는 주택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주택 간주되니까 나는 세금 무주택 뭐 1세대 1주택 되느냐라고 네네. 생각한다면 그거는 네. 큰일 날 일이고요. 네. 청약할 때만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비아파트라는 게 그럼 빌라. 그렇죠. 뭐 연립 다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네.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아파트 시장을 좀 활성화하려는 거는 뭐 정부의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가 사실상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서 가뜩이나 그렇죠. 안 그래도 당첨이 안 되는데 네.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청약을 준비하시던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좀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죠. 나는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집 가죽은 빌라도 집이니까요. 네. 집 가진 분들이 경쟁자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도 늘리고 또 청약 시장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경쟁자 자체가 최근에 가점제가 굉장히 옥석가리기 들어가면서 가점 점수가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쟁하시는 분들이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아닙니다. 30점에서 40점 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당첨 가능성이 낮은 분들이 또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당첨할 수 있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단순히 빌라 가지고 있으면 뭐 무주택으로 간주해 줄 테니까 청약 도전을 하더라도 가점 점수가 높은 분들한테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직도 그 청약 통장 그 해지하는 분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해지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네. 계속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청약통장 금리를 뭐 3%대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이제 해지를 좀 막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안 먹히죠. 왜냐하면 금리 3%는요. 그냥 은행에 가도 쉽게 3%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 물론 올려주는 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청약 자격 요건이 되고 금리도 올려주면 좋긴 합니다만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3만 개 이상 청약 통장이 해지가 됐고요. 1년 단위로 따지면 35만 개 정도가 없어졌는데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은요. 뭐 당첨이 안 됩니다. 가점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되는 통장이고 두 번째는 당첨이 되더라도 최근에 서울 7월 기준에서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죠. 분양가가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용 59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가 평균이 11억 원 10억 정도. 넘네요. 네. 그렇죠. 11억, 그리고 네. 전용 84 34평 아파트가 15억 원, 16억 정도 되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당첨이 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네. 차라리 그냥 해지해서 소고기 사 먹자. 이런 심리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고기 사 먹을 만큼만 불입한 분들이 그러시죠. 그래서 좀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 그냥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요. 예. 주택도시 기금이거든요. 맞아요. 임대 그것 아파트도 때문에 지어야 되고 정부는, 네. 전세 사기 피해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기금이 지금 네.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약 통장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고민이 더 되죠. 84점인가가 만점 아닌가요? 네, 84점이 근데 그건데 만점입니다. 보통 70점이 넘어야 흔히 말하는 좋은데 막 당첨될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로또 아파트 뭐 이런데요. 네네. 근데 청년이라든가 뭐 2, 3인 가구라든가 뭐 이러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당첨돼도 돈을 못 내는 경우도 많겠지만요. 청년들도 네. 굉장히 분노하고요. 최근에 네. 분노 많이 하시는 계층이 3인 가구입니다. 3인 가구. 3인 가구. 3인 가구가 왜 분노를 하냐면 최근에 서울 민영 아파트 커트라인이 네. 한 69점, 70점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4인 가족이 무주택 15년을 유지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69점이고요. 3인 가구는 64점이 됩니다. 그럼 아예 이제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네요. 나는 네. 결혼해서 한 명이라도 요즘 한 명만 출산해도 애국자인데 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64점이면 당첨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자녀 한 명 더 낳으라는 거냐. 네. 차라리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본다면 저는 가점제의 폐해 아닐까.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약 가점제요. 뭔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결혼은 필수다라는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가점제라는 게 부양 가족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요즘 시대 가족의 트렌드에는 맞지 형태가 좀 않는 것 바뀌어 같습니다. 있고. 형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네. 특별 공급으로 보호를 해주잖아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여러 가지 보호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가점제로 한 번 더 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추천 물량을 좀 늘려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그리고 개선할. 엄청난 경쟁률에서 네. 당첨되는 몇몇에게만 그렇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로또라는 거 로또가 되는 거죠. 성실한 근로를 얻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자꾸 하게 되거든요. 사실 운도 운이고요. 네. 뭐 생각해 보면 나이가 한 50 정도면 만약에 제가 무주택이고 가족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안 사고 있다가 기다리고 갑자기 나는 있었어요. 로또 기회가 돼서 네. 생각도 없었는데 한번 해보지. 네. 자연스럽게 당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리고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요즘 유행입니다. 걸쭉신이라고 하던데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신축 아파트 인기가 치솟아서 뭐 네. 매도자 세금까지 부담해주는 손피 거래? 네네. 네, 이게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손피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마피도 찾아봤거든요. 아니고, 네.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마피라고 하는데 네. 손피는 매도자 손에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손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손에다 피를 주어준다. 우리가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분양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0억 원의 분양가를 15억 원에 팔면 5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양도세를 파는 사람, 매도자가 내야 되는데 요즘 매물이 워낙 희소 가치가 있고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파는 매도자가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야, 양도세 한 3억 3천 정도 나오는데 그거 나는 못 내겠어. 네가 내줄래? 네가 내면 내가 너한테 팔게라고 해서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15억 원이 아니라 네. 매수 부담이 한 20억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데 문제들이 애초에 그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처음에 최초 구입가에 잡히는 게 아닌 거죠. 구입가에 잡히나요? 그럼 양도세 낼 때 차라리 차익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분양가 자체 잡히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아요? 네네. 그럼 그만큼 손해지만 물론 뭐 합의를 해서 뭐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할 수는 있는데 아마 네.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거죠. 돈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요. 뭐 그래도 청약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네, 뭐 그 무순위 청약 괜찮은 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한 개만 좀 전해주신다면. 네,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신청을 받는데 한 개 네. 나옵니다. 서울의 사당 3구역이고요.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라는 아파트인데 이미 입주했습니다.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네. 현재 시세는 한 16억 정도 하는데요. 분양가가 7억 9천만 원 정도. 네. 확장비까지 하면은 8억 700만 원 정도니까 한 개지만 이게 왜 괜찮냐면은요. 무순이지만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네. 가점제가 아닙니다. 가점제면 네. 아예 안 되는데 추첨이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들은 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혹시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한번 청약 도전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운에 기대어 살아야 되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